정울찬입니다.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어느덧 하는 마음에 감개무량입니다. 그동안 동반성장의 가치 정립과 전파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했던 점들이 앞서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아서 적지 않은 결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치게 했던 불법 하도급 관행과 기술 탈취,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해와 내부자 거래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들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유관부처의 노력과 언론의 역할도 컸지만 무엇보다 동반성장의 가치를 전파하며 각계여로에서 활약해 주신 여러분들과 같은 수많은 등불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성과 변화 노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선도적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택시 대리 운전, 꽃 배달 등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을 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반성을 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신성장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방향 전환은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거의 읽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늘 아쉬움을 품게 했던 이익 공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계가 프로핏 쉐어링의 생태계를 본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문화예술적 재능이 꽃피게 되었고 한류 영화 산업으로 발전되었으며 최근 칸 영화제에서 그 성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멀리 가기는 함께 가라는 우리의 소박했던 동반성장 구호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컨센서스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지난 10년을 회고하고 평가하면서 아울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기, 고조되는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과 협력 속에 열도 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획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 공통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찾아나가는 전형적인 산업혁명의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초고령화, 세계 최저 출산율,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 경제적 양극화 등 고질적 문제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동반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한다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회로 전환할 줄 아는 실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지만 특히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의료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채택해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산업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둘째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새로워져야 합니다. 단지 그것은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정부 운영의 혁신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웃 대만에서는 30대 트랜스젠더 천재 해커 오드리 탕을 디지털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 젊은 디지털 전문가에게 수시로 점을 받아서 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특히 팬데믹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대만 정부의 성과 뒤에는 이들 젊은 디지털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초창기 공업화 시기의 투입 중심, 물량 중심, 통제와 관리 중심의 관주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경제 생태계를 중심에 놓고 도전과 자율,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각 요소, 각 주체, 각 과정들이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에코시스템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비선형적, 생태계적 인식 없이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전 지구적 변화와 혁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국가와 국민이 모두 혁신적인 동반성장 생태계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구성요소가 되고 조정자, 촉매자가 돼야 현재의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대해 국민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혁신과 동반성장이 조화를 이루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우리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판과 함께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동반성장연구소는 지난 1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응대지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동반성장연구소 창립 1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외부 기빈 여러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정 의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먼저 시대전환 대표이시고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신 국회의원 조정훈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안 나와서 제가 잠깐 먼저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다는 뜻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노동자로 활동을 시작한 지 한 2년 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 행사에 초대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연구소를 10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은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입 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우리 정우찬 총장님의 정말 끊임없는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기구인 세계연행에서 한 15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연행은 경제성장을 주 목표로 삼고 있던 70년 정도 되는 국제기구였는데 2000년대 중반에 새로운 목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Shared Prosperity,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동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태프 한 명으로서,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격하게 이사진들과 싸웠습니다. 세계은행은 성장만 하면 되는 곳이다. 분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저는 그 얘기를 초래하고 성장과 분배가 함께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소위 B40, bottom 40, 하위 40%의 국민들이 상위 60%보다 더 빨리 성장해야만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급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찾는 중 정운찬 이사장님을 최근에 만나 뵙고 이사장님께서 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꼭 필요한 화두를 던져주셔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 당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0대, 40대, 20대들을 만나보면 솔직하게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위에 자본주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위에 자본주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개인을 위한,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조직이 뭔가 해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개인주의의 극단까지 가보면 공동체가 보일 것이다. 함께 살지 않고서는 개인주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동반성장위원회가 연구소가 10년 축하 잔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고민하실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늦게 들어와서 이제 10년의 첫째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동반성장 연구소의 하나의 식구가 되어서 제가 있는 곳에서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세상이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정치에서, 국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장님의 축사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동반성장연구소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제87회 동반성장 포럼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정운찬 이사장님과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2022년은 동반성장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서 열린 첫 경제단체 행사였습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여기에 누가 초청받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중소벤처 기업인들과 모델이며 총수들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인성과 상심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는 아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건너가기 위해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기업인들의 뜨거운 소망과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 열망을 담아 신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기술과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원자재 가격 등 세계 공급망 재편의 영향으로 동반 성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자발적인 동반 성장을
오늘 주체가 시혜적 관계가 아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제시도 필요합니다. 성명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곳 동반성장연구소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 기업도 함께 머리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성공적 변화를 이루는데 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오늘 기념식과 포럼이 동반성장 문화를 더 확산하는 데 있다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한무경 의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께서 마지막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나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축사 요청을 사실 사전에 받지 못했는데 저희 그 의사님이신 정은찬 교수님의 기자라는 특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기업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사실은 극과 극을 달리는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2명, 3명 정도로 5인 미만 기업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몸으로 체감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10주년이나 지속해온 동반성장연구소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정은찬 교수님께서 이 동반성장에 관한 그런 철학적 기초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함께 경제학적 기초, 법적인 기초들을 차근차근 10년 동안의 여러 가지 노하우로 쌓은 그 공부에 잠깐 같이 하게 된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신 이유가 제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발의를 해서 작년에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아까도 설명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기업보다 오히려 플랫폼의 영향도 커지고 플랫폼과 자영업자의 상생 그리고 세대 간의 굉장히 그 세대 간의 상생 여러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상생이나 ESG의 소셜 이렇게만 듣다가 우리 정우찬 이사장님의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매우 정말 적합한 용어인 것 같고 좀 더 사회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철학적 기초가 담긴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반성장 연구소의 10주년 기념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념비적인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더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자봉 박사라고 합니다.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찬 교수님 그리고 동반사회의 등대지기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다양한 장소에서 발표를 해보곤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만큼 아주갑고 훈훈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정우찬 이사장님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부의 주병기 교수님 이렇게 저희들 세 사람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철학적 기초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게 된 배경은 동반성장이 이 경제학의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학을 창안을 한 아담 스미스 이래 많은 경제 이론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새로운 많은 이론들 역시 모두가 다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다 인정을 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질문은 왜 동반성장인가라는 겁니다. 동반성장을 우리는 진심으로 기꺼이 열심히 맞이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들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경제성장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소간의 철학적이고 두 번째 질문은 테크니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야기는 바로 이 첫 번째 철학적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 그리고 존 몰즈의 정의론, 케네스 에로우의 사회선택 이론, 아마티아 센의 경제 철학,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ESG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철학과 경제학의 많은 논의들이 가리키는 동일한 방향이 동반성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이분법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인터레스트, 사익 추구에 대한 경제학의 집착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집착이 편향이자 복음화이다 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그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197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케네스 에로우 교수께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매우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운찬 교수님께서 정의를 하고 계신 동반성장, 저도 발음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 이 정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과 동반성장의 관계, 그리고 존 롤즈의 공정한 사회계약, 그리고 ESG,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로우 교수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쓴 논문에서 노벨상을 받고 나서 2년 후에 쓴 논문의 내용인데요. 그 노벨상을 받은 분의 그 대표로서, 자격으로서 이제 했던 렉처가 있었는데, 펜스 렉처라고 하는 곳에서 하신 질문이신데, 만일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하지만 내가 남을 위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들으시면서 약간의 좀 저술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철학에 있어서도 종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교에 있어서도 기독교에 있어서도 기독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불교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매우 중시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현재의 존재가, 나의 어떤 행위가 나만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가족과 내 덫이 있는데 그들을 앞에 두고 내가 나만을 위한 것이 과연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에로우 교수가 던지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경제학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새기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우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경제학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와 사회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찾는 사회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와 사회가 조화롭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중립 지역을 탐구하는 것이 경제학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회를 무시하거나 사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런 극단은 배제되고 나와 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의 임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에로우 교수에 의하면 이 중립지역에는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고, 우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가격 메커니즘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덕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나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걸 보고 이제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성은 긍정적인 외부성도 있고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는데, 특히 부정적인 외부성의 경우 이러한 외부성은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또한 도덕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이클 샌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바로 양심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오로지 나의 기준에 의해서만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래서 거래가 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나의 양심 이러한 것들은 전혀 거래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사회와 사회의 도덕 원칙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불가능성 정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바로 노벨상을 받은 밑거름이 된 그런 이론입니다만, 흔히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들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부성 그리고 도덕 원칙을 배제한 그 경제학의 끝은 이 사회의 조화로운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론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타인에게 미치는 그 외부성을 내재화하고, 내재화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당사자로서 거기에 대한 응당 필요한 대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딜레마인 효율성과 분배적 정의의 충돌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로 교수 눈으로 이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근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가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충돌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티아 센이라는 분은 인도분이신데 199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페라세로 교수의 그 연구 업적과 같은 연장선상에 서 계신 분이긴 한데요. 이분은 하버드에서 철학과 경제학 둘 다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기심이라는 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경제학은 이기심을 경제학의 제1원칙으로 가정을 하고 이론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끝은 결국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모두를 연결하는 공동체의 눈을 돌려야만이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찬 이사장님의 동반성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이라는 이 개념을 명시적으로 창안하고 정립하신 것은 이제 정찬 교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 철학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 그리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성과에 비례하는 분배를 하되 빈자에게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러한 분배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선생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사례는 개성공단,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 총장을 하실 때 도입하셨던 지역균형 선발제도 등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도 우리 동반성장과 매우 유사합니다만, 동반성장이 전체 집합이라면 포용적 성장은 그 중에 일부 부분 집합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동반성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과 분배를 모두 협력적으로 가자는 거고, 포용적 성장은 결과를 다소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결과를 개선하자. 이게 바로 회용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도 바로 동반 성장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이분은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1974년도에 출간한 도덕철학이 있고, 또 하나는 1976년도에 출간한 국부론이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가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를 이 두 권의 책은 사실 한 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철학은 국부론에서도 여전히 전제하고 있는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도덕철학이라는 이 책에서, 이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와 사회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혈려의 덕, 자기관리, 자기의 능력을 비하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자기 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의로움, 세 번째로는 인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내면에는 공정한 관찰자가 있어서 이러한 공정한 관찰자의 주관에 의해서 세 가지 덕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 상황에서 발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은 동반 성장의 주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는 중상주의입니다. 1770년대는 1800년대까지 이 식민지 개척의 중상주의적 정신에 의해서 지배됐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국가의 부는 생산보다는 유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역과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부가 독점 형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1883년도에 나왔던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의 보물섬이라는 소설 잘 알지 않습니까? 보물섬을 쟁탈하기 위한 그 쟁탈의 스토리인데요. 바로 그게 중상주의적 사고를 반영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천재적인 직관을 통해서 천재적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깊은 애정의 문들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국가의 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이 분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생산, 그리고 소비, 교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야말로 국부의 원천이다, 그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경제 시스템이 개인들의 모든 활동을 통합을 해서 국가의 부가 되도록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 시스템은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경제 시스템은 동방 성장을 위한 인프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매우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방, 사법은 영어로 저스티스죠. 저스티스라는 말은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사법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사법의 본질은 저스티스, 정의로움을 이제 추구하는 게 바로 사법이죠. 그리고 공공재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론의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최저 생산을 보장하는 그러한 분배적 정의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점은 경제활동의 적이다. 그것도 영어로 great enemy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공정성이 아담 스미스의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 동반 성장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눈으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본질을 보면 정의와 인애의 덕의 결여가 바로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가져오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 욕망을 위한 무한 경쟁의 축장처럼 그렇게 변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샌델이라는 철학자는 능력주의를 매우 심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능력주의가 이 사회의 과도한 적자 생존의 법칙을 일반화시키고 승자 독식의 이윤 추구와 함께 경제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리 위기도 바로 아담 스미스 눈으로 보면 신자유주의적 이 자본주의 위기라는 게 결국은 지나친 탐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동방성장의 부재가 빚은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롤즈라는 분은, 존 롤즈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철학자입니다. 경제학을 매우 많이 알고 있는, 경제학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는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그 상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현실에서는 매우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3개월 전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 내 부모가 돈이 있는 부모인지 가난한 부모인지, 그리고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한국인인지 아니면 흑인인지, 내가 정상인인지 장애인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텔레파시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다. 자, 우리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어떤 가능성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모른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회 제도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뭔가를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뭘 할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최상의 상황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으로 태어날 가능성,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롤즈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이 태아들이 합의한 그 합의사항, 복지제도에 대한 합의사항, 그것이야말로 순수하게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매우 모두가 공정한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현실로 이제 눈을 돌려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용의와 준비를 갖춘 사회 제도가 바로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다.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여러분 아마 공리주의라는 말은 경제학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공리주의를 만든 분은 영국의 그 판사였던 제레미 벤담이라는 분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1780년대, 80년에 An Introduction to Moral Principles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서 유틸리티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경제학자들이 1880년쯤 돼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유럽에 있는 몇 명의 경제학자들이 함께 효용학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게 바로 Theory of Utility입니다. 바로 그 유틸리티. 제레미 벤담이 창안했던 그 개념인데요.
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레미 벤담이 얘기할 때는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 판단의 근거는 내가 느끼는 고통 혹은 즐거움 이게 바로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 비해서 8년 앞선 시점이죠. 프랑스 혁명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과 인권에 대한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는 중세기적 신의 개념에 의해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인간의 따름이지 인간은 자기 자유 의지에 의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권한이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였습니다. 바로 그거를 이제 뒤집어 푼 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하지만 제레미 벤담의 글은 그보다 앞선 글입니다. 결국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기반이 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산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의 원천은 나만의 기쁨과 고통에서도 오지만 타인의 고통과 기쁨에서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쓰고 쓴 표현, 이게 제레미 벤담의 모럴 프린시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공동체의 이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 그리고 자비로움,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몇 명의 경제학자분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타인의 행복을 빼고 나의 행복만을 가지고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경제학적으로 풀어가면서 다소간 이제 오류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오류 과정에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자유방임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기르지 없는 그런 오류들이 아직도 이 경제학의 현실에 다소 산재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이러한 공리주의 역시도 전체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전제하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롤주의 이러한 정의론에 의하면 우리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교육과 의료를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로 제도화해야 된다. 지역균형 선발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를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재벌 우리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러한 행위들 이런 것들도 억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좋은 놀주의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SG는 최근에 아마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ESG는 그 정신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담 스미스 이래로 아니 그 이전에 공리주의를 창안했던 그리고 많은 경제학적이고 철학적인 논의들이 전제했던 바로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자라는 것이 바로 E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0년대부터 나왔던 것이 이제 드디어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ESG라는 이름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거의 3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이제야 그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턴 프리드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사회적 책임을 반대를 했던 분입니다. 밀턴 프리드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 평가할 수 없는 분입니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당시 1970년대라는 게 미소 갈등이 있었고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환경적 여유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밀턴 프리드만은 기업은 그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윤을 만들면 되지 다른 근로자나 소비자나 사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정신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놀랍게도 프리드만이 몸담았던 시카고 대학에 스티글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께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 결과 프리드만 선생이 매우 훌륭하시고 그러지만 프리드만 선생이 전제했던 것은 이 세상에 독점이 없고 외우성도 없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전제를 했을 때만 맞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사회적 책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불과 2년 전에 인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SG의 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ESG의 E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원래 ESG의 원래 표현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Issues for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을 위한 세 가지 범주의 이슈를 담고 있는 건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불타버린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결국 후손들에게 불행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소셜 이슈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바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소셜 이슈가 되겠고 거버넌스 이슈는 이러한 지속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상의 이제 말씀을 쭉 드린 거에 기초해서 동반성장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혈려, 정의, 인외의덕이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주인이다. 그리고 좋은 논리 정의론에 의하면 어려운 처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에로우의 사회선택 이론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돕는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티글러 센터에서는 독점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현실의 모습에서는 비용을 이야기하면 불평등이라는 양극화라는 이런 비용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하는 원인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보고 아칼리는 이타적 이기주의다.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에로우 교수의 질문을 현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현문오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현답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정의와 인외의 덕이 없다면 설령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진 혈려의 덕마저도 제로된 게 아니다. 존 몰즈에 의하면 기회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구성한다면 너는 어려움에 빠져도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에 의하면 무한경제 능력도 없으면서 내 말을 믿고 따랐더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로우 교수에 의하면 너 자신만을 위해 사회를 무시하니 너 또한 무시당함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메티아스에 의하면 너는 그저 스스로 영리한치 할 뿐이지 사실은 바보다. 그리고 정창 교수님의 동방성장론에 의하면 그토록 일렀건만
너는 아직도 동반의 아름다움을 모른단 말이냐, 이와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지난 2월에 동반 성장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정찬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여기 와 계시는 홍정민 박사님, 그리고 서울경제학부의 주변기 교수님, 외국어 법학전문대학의 최승필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지난 2월에 그 연구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간추리고 정리해서 오늘은 이제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동반 성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경제학자를 위한 헌시를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저가 로마 황제였다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경제학자가 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 역시 진실이 되었네. 우리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건강과 생존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난한 자도 로빈훗도 더 이상 남의 것을 훔칠 필요가 없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필요하면 언제든 평등의 처방전을 경제학 학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요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요 강연은요, 내가 본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교수님이신 박수근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연 시간은 약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끝나시면 김정원 목사님과 질의 시간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사실 정말 뜻깊은 자리에 제가 발표하게 된 거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 얘기하실 때 앞부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동반 성장의 철학적 배경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동반 성장의 실천적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원천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내가 바라본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해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바라본이라는 아주 주관적인 관점을 갖고 얘기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제가 이사장님을 모시고 동반성장위원회 일을 한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동반성장 연구소에서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우리 거의 모든 세상의 문제를 사실은 동반성장이라는 틀에서 이렇게 보고 또 방향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처음 시작이 된 동반성장 얘기가 시작이 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영학과 교수인데 제가 중소기업 문제를 좀 다루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 경영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경영 따로 있고 중소기업 경영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또 회계학 교수가 왜 당신은 중소기업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끔가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에는 저의 개인적 유전자가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중소기업에 조금 근무를 하게 됐는데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또 뭐 대기업도 가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또 뭐 창업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제가 결국 제가 그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만 교수가 돼서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사실은 제가 뭐 회계를 잘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회계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제가 회계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거는 흔히 말하는 분주적 연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회계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용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검증하고 하는 연구를 실제적 연구를 했는데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회계라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비춰주는 일종의 그림자 또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회계가 좀 더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을,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키는데 좀 앞선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사회 변화의 도구로서 회계라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소시오 이코노믹 어카운팅, 요새 말하는 ESG는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만 ESG도 좀 하겠다. 사회 환경회계 또는 환경회계, 사회경제회계, 노동회계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00년대 돼가지고 제가 한국 중소기업 학회인데 부회장을 하면서 중소기업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만 특별히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대기업하고의 부딪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대기업 중심에 우리가 성장 정책을 폈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 모든 자원들이 집중이 됐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이 떡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한테 돌아오는 몫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요새 말하는 양극화 문제들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런데 정부로서는 중소기업 정책을 다양한 정책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만 그런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실효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문제는 중소기업 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파트너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것은 아까 우리가 말하는 이기적 이탈주의 같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결코 대기업한테 손해가 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저희 상생협력 연구회를 연구를 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상생경영이라는 책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청와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읽은 책을 가지고 1시간씩 혼자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내에다 상생협력과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상생협력이 좀 노무현 트렌드 같이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올리버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 경제학자를 제도주의 경제학자를 거래 경제학으로 해서 올리버 윌리엄슨을 저희가 학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잘 행사를 했는데 또 한명숙 총리께서 와서 축사도 했고 사실은 상생협력이라는 걸 조금 이상한 시각으로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그 당시 주류 언론에서는 커버를 안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상생협력의 싹이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주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문제는 저희가 당시 이제 후보자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를 이명박 후보자를 다시 만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소기업 문제들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상생협력 정책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집스럽게 중소기업 문제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라고 하면서 일부에 그거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2010년도 당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를 하면서 이 실제 세상의 문제들, 우리 당시 겪고 있던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표하고 관련이 많이 되었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으실 것 같고, 그래서 2010년 12월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런 동반성장위원회가 성공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무총리 같은 높은 곳에 계시다가 동반성장위원회까지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다뤄주셨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불비한 상태였습니다. 준비도 덜 된 상태였고, 그래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주 대접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대접 형편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소위 아래 보통 사람들의 또는 문제의 아주 중심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다루시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화를 시킴으로써 이제는 어느 누구도 동반성장이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중소기업 학회 회장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동반성장위원회 25명의 위원 중에서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그리고 공익위원 6명, 그래서 4분 거기에 제가 24, 그리고 위원장님은 25인이었는데 제가 공익위원으로서 2가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실무위원장을. 첫 번째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업종이니까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던 일이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같은 시장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누가 더 땅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경쟁입니다. 사실은 적합업종이 있기 전에는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고유업종 제도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이 안 되는 업종이다. 이런 업종까지 어떻게 대기업이 오느냐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는데, 고유업종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업종 자체가 발전을 못해요. 예를 들면 아스팔트다. 아스팔트 아무렇게 만들어도 다 팔리니까, 그것도 사주니까 열심히 안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시장에 자유 경쟁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정부가 간섭을 해서 요거는 누구만 하라고 정해놓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고유업종을 폐지를 했습니다. 고유업종을 폐지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기업이 절제 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된장, 고추장, 두부, 콩나물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시장, 분야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적합업종 제도를 다시 들여오자 하는데, 이거를 강제로 법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FTA 문제들 같은 거를 갖고 문제를 삼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적합업종 지정을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적합업종 지정을 하고, 그 지정을 대기업들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서 안 따르는 경우에 사회적 압력을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간다라고 불이익이 가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이 따르도록 하는 적합적 지정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떡을 뺏는 일입니다. 대기업을 하지 마라. 이제는
또는 뭐 근데 대기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양보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적합업종의 지정에 대기업이 합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목표를 좀 높이 세우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대기업한테도 그런 적합업종 지정에서 물러나 있더라도 결코 대기업한테도 손해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대기업들에게 현실이 어떤지를 잘 보여줌으로써 대기업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업종에 대해 저희들이 적합종 지정을 해서 잘 이끌어 갔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당시 일물제를 적용했습니다. 3+3라고 해가지고 적합종을 지정하면 3년 동안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다시 본 다음에 3년을 다시 플러스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6년이 되면 무조건 이제 종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년 내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그 6년 때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대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업종 중에 어떤 업종이냐면요, 생계형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중소기업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6년을 준다고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를 시켜서 그 문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반성장 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요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수직적 계열화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만들고 대기업은 그걸 가져다가 예를 들면 조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기업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중소기업에서 사는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동일한 물건 값을 대기업이 받는다면 원가를 낮추는 것이고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단가를 그거를 예전 말로는 후려치기라고 합니다.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대기업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탈취 문제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 지수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쉽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하고 있던 공정거래 협약 평가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하나를. 그래서 50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새로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체감도 조사라고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정말 중소기업들한테 제대로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를 50점을 해가지고 100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동반성장을 잘 평가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편의주의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00점 내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거 50점, 그 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체감도 조사 50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대로 그냥 갔습니다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동반성장 지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지표들을 가지고 실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정위가 하는 일은 공정위가 업무로 하는 겁니다. 사실
동반 성장을 평가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공정한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는데 그거를 꼭 가져왔던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섭거든요. 몽둥이를 들고 있으니까 대기업이 이 동반 성장 지수평가에 참여하도록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좀 쓰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수평가, 체감도 평가는 설문조사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해졌어요. 많이 유명무실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설문한 것도 이제 다 정해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협력업체가 지금 그 설문을 하는지를 대기업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기업으로부터.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식품이라든지 유통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어느 특정 거래하는 협력업체한테. 그래서 대기업들은 항상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좋은 거래 협력업체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따라서 유통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식품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은 다른 전자라든지 제조업에 비해서 훨씬 점수가 낮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 점수를 쭉 열거해서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양을 평가해가지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왜 개선이 돼야 되느냐?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런 과거같이 계속하는 것 같고는 이제 지금 오늘의 세상에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한두 개만 더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이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고 저희가 동반성장 활동들을 평가하는 일들을 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아까 이제 철학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미 이 문제가 나온 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양극화 문제랑 같이 괴를 같이 합니다. 이 양극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거냐면 결국에는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자유 경쟁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시장의 기능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특정 어떤 대기업들의 경우에 대기업들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한테 대기업들이 일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런 과실들이 중소기업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주주 가치 중심의 그런 자본주의였는데 거기에서는 협력업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가일 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종업원들도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은 종업원들한테 월급 조금 주고 그리고 협력업체에 납부 단가를 낮추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주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이런 그 대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라든지 또는 지속 가능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든지 또 주주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동반성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오늘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 면에서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것이 결국엔 사회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산업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산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일종의 가상의 개념입니다. 산업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산업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 산업 안에서의 예를 들면 경쟁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의 경쟁은 산업 내에서의 기업들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어떤 생태계 간의 경쟁이 이렇게 되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하고 도요타의 경쟁은 두 회사의 경쟁이 아니라 도요타 자동차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이 되는 그런 생태계와 현대자동차를 둘러싼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서 누가 더 건강한 생태계를 갖고 있느냐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 동반정대의 문제를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협력체를 잘 도와주는 게 꼭 좋은 거냐,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협력업체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생태계가 많은 혁신을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협력업체는 한번 협력업체는 영원한 협력업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닫힌 그 생태계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혁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생태계는 결국에는 뒤처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건강한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이 더 좋은 협력업체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협력업체들은 퇴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동반정객이 잘 되려면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요 대기업의 경우에 우선 그 가치 체계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체계가 경영 철학이나 가치 체계가 안 바뀌고 그냥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뭐 이런 거 좀 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아주 단견적으로 또는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피해가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체계나 경영 철학이나 또는 회사의 비전이나 또는 미션이나 이런 거에 잘 그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소위 말해 대기업의 임직원들의 성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좀 더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대기업이 협력업체하고의 여태까지 동반정경에서 봤던 것은 거래 조건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그 생태계에서 협력업체들 또는 중소기업하고 가지고 있는 관계는 꼭 품질이나 가격만 관련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새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생겼는데 중대재해법에서 예를 들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혼자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울여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관여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냉장고가 유럽에 수출이 된다 했을 때 삼성전자 냉장고 수출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그 탄소세는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부품부터 하는 서프라이 체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탄소 발생들이 다 집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탄소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협력업체가 발생시킨 탄소들도 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끌어안고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탄소 배출을 줄여서 탄소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그 서프라이 체인상에 있는 중소협력 업체들의 탄소 배출을 관리를 같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동반 성장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도와주고 그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중소기업 살기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스스로가 노력 안 하는데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너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중소기업 경영자가 더 좋은 철학을 가지고 또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좋은 유능한 종업원들이 찾아오고 또 남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기업한테 쳐다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서로 협력을 하고 같이 뭔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우리 식구들이니까 다 도와주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업체들끼리 힘을 모으고 그래서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를 조금 건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사실은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소위 연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맡은 역할들을 정말 잘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주요 지원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예를 들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 문제가 꼭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이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문제는 전 부서에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와 관련될 수도 있고 환경부와 관련될 수도 있고 거의 모든 부처에 중소기업 문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통합 조정이 안 되면 그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중소기업을 발전을 시켜서 뿌리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위해서는 정부 내에 다 나눠져 있는 그런 기능들을 또는 역할들을 잘 조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은 옛날에 강산이 변한다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동반성장연구소가 했을 때 동반성장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없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0년 전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배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과거에 있던 비즈니스는 막 없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또 과거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양극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 배송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말하는 영어로 치면 기그 노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거나 그 사람들의 그 관육을 누군가 살려주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제 동반성장이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동반성장이 과거에 거대한 대기업과 그리고 관련된 협력업체들이나 또는 같은 시장에 있는 데서 경쟁하는 그런 것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ESG와 관련돼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환경이나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건강한 지배구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들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기업 내에서의 이런 협력 체제가 동반성장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두서없이 제가 바라보는 동반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김정은 목사님과 앞으로 함께 오실까요? 네. 질의응답 시간은 약 한 20여 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저희가 좀 효율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서 본인 소개 시간을 포함해서 2분 안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두 분 강연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끝에 먼저. 네. 네, 먼저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10주년 기념식에 뜻깊은 강연을 듣고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저는 밸런스 인더스트리의 엄배경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경제원이 폐지 수출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께서 또 직접 폐지를 해소하는 노인들과 또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면서 격려해 주신 그런 어떤 동방성장을 위한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은찬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폐지 수출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폐지 회수 노인들이 폐지를 회수하면서 국가 경제, 또 사회, 환경 분야라든지 자원자력, 또 국부 창출에 대해서 기여도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분들이 자원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그 폐기물의 처리 부담은 국가, 사회가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구조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정권의 그 분배를 강조했던 그 정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지 회수 노인들이 그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착취하는 구조가 더욱더 구조적으로 정착된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시장의 경쟁에 대해서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이나 규제를 활용을 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그것을 폐지 회수하는 노인들의 정당한 그 분배를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경험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을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거와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고 또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방성장에서 사회적 약자한테 분배를 왜곡시키는 각종 부정과 부패
그것이 더욱더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발표자님들께서 느끼시는 또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런 폐기 수집과 관련되는 일들을 시장에다 맡기기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시장이 우선 첫 번째 뭔가 가치를 잘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페이지는 예를 들면 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재처리를 해서 그걸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거기서 해결한다 가지고는 절대 폐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면 폐기를 수집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무를 얼마나 덜 자를 수가 있게 된 겁니까? 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 문제를 우리 정부가 서브사이즈를 해주든지 해서 실제 폐기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거기 배분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그 수집 과정에서 들어가는 많은 인건비나 노력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저는 이 정부가 서브시다이즈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 소위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처리가 저는 서바이브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만 샘플을 저희가 듣더라도 이를 지금 사장님이 하시고 있는 페이지와 관련되는 전체 과정을 한번 뽑아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서브시다이즈를 해줘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만 정리하셔서 짧게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네, BMW에 근무하는 김교준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박사님, 가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의 얘기를 조금 묶어서 정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김정은 교수님 마지막에 예시를 가발해 주셨지만 이 철학적 기초를 기업적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근데 언급을 하신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극대화해야 될 기업의 최종 목적이라고 얘기했던 분이고 그게 로스트라이드는 지속성자 최근에 이런 경제학 노벨상을 받으신 허버트 사이먼 교수 같은 분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자간의 이익을 극대화, 최적화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두가 경제적 주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 있고 그 기본 가치라고 본다고 하면은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이 가져야 될 철학적 문제를 가치 문제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19년도에 미국 대표 200개 기업 중에 181개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거쳐서 만든 스테이트먼트. 과거에 주주 중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성찰하고 고객, 직원, 협력사 그리고 이해관계자, 정부나 사회단체 그리고 마지막에 주주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반 성장 연구소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한국에서 200개국을 묶어서 우리가 가치 지향적 사회의 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가 중소중견기업 하면 위가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자문 그쪽에 한 30년 지내면서 이 20년 전에 우리 정철 교수님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제 나름대로 했던 역할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450개 기업을 제가 독일에 소개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품질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43조 원을 수출하고 있어요. 의외로 훌륭한 기업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도 우리 사회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효준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과거 예를 들면 50년 전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뭘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업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전체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그 주체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주체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만약에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어줄 것인지, 넘겨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 기업들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조금 더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2050년에 제로 카본 소사이티를 만든다고 아무리 정부가 얘기를 해봐야 결국 기업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또는 예를 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문제, 기업이 절대로 눈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참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동반성장연구소의 앞으로의 역할을 더욱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앞에 나와서 그게 더 가장 편한 거예요. 거기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음악으로 또 힐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장량철 자연치유, 치료와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일반 약으로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자연치유 방법이 있어요. 장량철 박사님이 한 10년 이상 연구하면서 만시간 이상을 연구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만시간 이상을 연구하면서 자연치유에 관한 방법을 연구해냈어요. 거기서 무엇을 나왔냐면 의료 계통에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외계 독일에서 또 외국을 통해서 기계를 수입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은 물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사람에게 있어서 평상시에 마시는 물에 있어서 수소에 관해서 H2O인데 수소에 있어서 활성 산소가 들어가면은 일반 물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이 혈액에 있어서 암을 유발해 나가는 그러한 평상시 때 그러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편안하게 혈액에서 살아있는 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혈구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연치유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의학계에서는 약만이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소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되고 잠깐 경제 구조에 대해서 잠깐 애터미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인간과 인간끼리 있어서 서로 간에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유통 구조를 이루어 나가면서 회원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단계를 넘어서 올라가면서 슈퍼바이저리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에 더블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클럽이 있는데 동업자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만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액수가 많아질 때에 그 돈을 회장이 가지고 어떻게 재투자를 할 것이냐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그 나라에 있어서의 경제 구조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끼리에 있어서의 연합적인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그 투자에 있어서 동업자 클럽에 있어서는 그 회장단에서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한 그러한 대표급의 그 해당되는 이사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의료계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의료의 기계들을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의 방법 그 물과 소금을 이용한 적당한 배합에 오염이 안 돼 건수를 뺀 오염이 안 돼 그걸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시대의 필요를 또 연구해야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요. 저희 그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잠깐 인사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정홍찬 우리 총리님께서 함께하시는 동방 성장 토론 1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방 성장 토론과 동방 성장위원회의 내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포용적 경제 이 철학에 공감하고 또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서 좀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요. 우리 박수련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좀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원장님들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왔으니까 권익위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부패방지 총괄 기관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중소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고충 민원 팀을 별도로 두고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중소기업들을 규제하거나 또 힘들게 하는 이런 법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개선도 저희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권익위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저희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동반성장 포럼 포함해서 1, 2부 마칠 예정이고요.